그날 시골 마당엔 명절 음식 냄새보다 더 진한 공기 하나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싼 가운데 저는 마치 뭔가를 심판받는 죄인처럼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상위의 날계란을 조용히 들어 올렸습니다. 무언가를 중얼거리더니 제 발 앞에 계란을 내리쳤고, 노른자와 껍질이 터져나가며 흙바닥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 박영수는 담배를 피워 물고 고개를 돌렸고, 시삼촌 박성우는 말없이 팔짱을 낀 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 박상현은 어정쩡한 표정으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아무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계란은 계속해서 깨어졌고 마당은 금세 역겨운 노란 자국으로 얼룩졌습니다. 저를 향한 그들의 시선에는 연민도 없고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여자를 저주하며 집안의 탓을 돌리는 원시적인 의식만이 반복되고 있었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계란 하나에 담긴 저주, 뼛속까지 갚겠다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결혼한 지 어느덧 4년째였지만 제 몸에는 아직 생명의 기척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남편과 저 모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시댁은 그런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인 듯 말하던 시어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날카로워졌고, 몇 달 사이엔 노골적으로 제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돌려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집안 운을 막는다는 점쟁이 말까지 곁들여서요. 시아버지 박영수는 말수가 적은 분이었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아이 이야기가 나오면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제 눈을 피하며 담배를 피우러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술이 좀 올라오신 상태로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안에 씨가 마르면 맥이 끊긴다고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칼보다 아플 수 있다는 걸 그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시삼촌 박성우는 겉으로는 늘 무심한 척했지만 명절이나 제사 때면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애 하나 없는 며느리가 무슨 제사 준비를 하냐며 뒤에서 쑥덕이는 목소리가 항상 따라붙었습니다. 한마디 반박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선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 박상현은 초반에는 제 편을 드는 척했습니다. 병원 다녀온 날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쏘아붙일 때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고, 시삼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무표정하게 넘어갔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점점 저와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피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서서히 저를 고립시켰고, 그 속에서 저는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 하나 못 가진 죄로 숨도 쉬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매 순간이 견디기 힘든 형벌 같았습니다. 누구도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누구도 제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명절, 저는 그들의 눈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명절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주방을 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이 느리다며 불쑥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고, 시누이는 옆에서 눈을 흘기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할 일을 이어갔고, 속으로는
시간을 견디는 법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더니 마당으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상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엔 흰 접시에 담긴 날계란 6알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발걸음이 멈칫했지만 이미 시아버지 박영수, 시삼촌 박성훈, 그리고 남편 박상현까지 모두 그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누이 가족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마당 끝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위한 제사라도 지내려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상 옆에 서서 제게 앞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계란을 집어들고 말없이 제 발 앞에 내리쳤습니다. 계란이 깨지며 노른자가 튀었고 땅바닥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제 다리 밑을 타고 노란 액체가 퍼졌고 사람들은 그걸 지켜보며 말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이어 2번째 계란이 던져졌고 3번째, 4번째까지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 집안에 들어와 아이 하나 못 가진 며느리의 애군을 끊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가 사라져야 다시 자손이 이어진다며 마지막 계란까지 내려쳤습니다. 그 모든 순간 시아버지 박영수는 담배를 피우며 고개를 돌린 채 무표정하게 서 있었고 시삼촌 박성우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상현은 그저 뒤에서 2 손을 모은 채 서 있었을 뿐입니다. 누구 하나 그 광경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 그들 모두가 사전에 짠 무언의 합의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계란은 저를 향한 상징이자 선언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너는 더 이상 식구가 아니라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치맛자락은 노란물로 젖었고 사람들의 얼굴은 무표정하게 변해갔습니다. 시누이 아이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키득거렸고 제 눈앞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은 모래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날 그 시간 저는 마음속에서 어떤 단단한 결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집안이 깨뜨린 계란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계란이 깨지던 그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조용히 고개만 떨군 채 서 있었고 시선조차 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 역시 그 의식의 일부였다는 사실을요. 다른 이들은 몰라도 남편만큼은 말렸어야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침묵을 택했고 그 침묵은 제게 배신 이상의 절망이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서도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고 눈치를 보는 것처럼 살금살금 움직였습니다. 제가 무언가 따져 묻기라도 할까봐 미리 피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 그날에 대해 묻고 말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 당신은 내 편 아니냐고. 그런데 돌아온 건 고작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예민해서 그런 거였다고, 어머님이 너무 오래 기다려서 신경이 예민했다고, 그냥 참고 넘어가자고. 남편 박상현은 중간에서 조율하려는 사람처럼 굴었지만 실상은 중립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외면했고 그 선택이 가장 비열했습니다. 부당함을 옆에서 똑똑히 보면서도 피하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을 저는 여태까지 남편이라 부르며 곁에 있었던 겁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답답했고 시댁단체 채팅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는 이모티콘을 쓰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치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무렵 남편은 외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온 날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아내로서 지켜주지 않았느냐고. 그때 남편은 말했습니다. 자기도 힘들었다고, 중간에서 눈치 보느라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 그냥 이쯤에서 정리하고 살자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남편이란 사람의 진짜 얼굴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호할 줄도 대신 싸워줄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시댁의 그림자에 눌려 살아가는 겁쟁이였고 그 삶에 익숙해진 어른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혼자 누워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집과 이 사람으로부터 스스로를 구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만 사는 삶은 없을 거라는 확신과 함께요. 캐리어에 옷을 몇 벌 넣고 집을 나섰던 그날, 저는 단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까지 남편은 자고 있었고, 시댁 식구들은 아직 아침 준비 중이었을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향했고, 친정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서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사람다운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정이 무너지듯 쏟아졌고,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무릎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꺼두었고 세상과 끊긴 채 몸과 마음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제가 직접 정리해 두었던 파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 자랑하듯 보여준 엑셀 서류, 시아버지가 소유한 다수의 임대주택과 상가, 그리고 수익 현황표. 당시 저는 단순히 궁금해서 자료를 정리해달라는 남편의 부탁을 받고 도와주었습니다. 법적인 서류는 아니었지만 확실한 근거와 흐름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정신이 들자마자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기억은 정확했고 폴더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임대 수익 기록표와 월별 통장 입출 내역 스크린샷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절세 전략을 짜고 있었고 소득 일부를 현금으로 관리해오던 시아버지의 습관 때문에 탈세 소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걸. 단순히 감정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이 집안이 쌓아온 돈과 이름과 체면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기회라는 걸요. 저는 바로 세무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요청을 넣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가능한 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고 익명으로 국세청에 제보 가능한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게 모욕을 줬고 인격을 짓밟았으며 삶을 파괴했습니다. 저는 감정까지 되갚아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삼촌 박성훈. 그는 평소에도 시아버지와 의견이 자주 부딪히던 사람이었고 늘 재산 분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곤 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분풀이로 끝나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그렇게 대했던 이유가 가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그 가족의 약한 고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약한 고리가 되어준 제 위치에서 반대로 그들의 뿌리를 흔들 차례였습니다.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요. 진흙탕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두 번 다시
그 물기를 몸에 묻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을 추스른 뒤 곧장 실질적인 전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저에게 자랑하듯 보여줬던 그 자료들, 당시에는 흘려들었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뚜렷해졌습니다. 시아버지 박영수는 상가 3채와 주택 5채를 보유한 임대 사업자였습니다. 남편 박상현 명의로 세입자 계약을 돌려놓은 것도 많았고, 일부는 임대 수익을 현금으로 받아오던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장하드에서 그 자료들을 꺼내 하나하나 다시 정리했습니다. 계좌 내역, 세입자 명단, 수익 그래프, 미신고 건물 보유 기록까지 포함된 내용들이었고, 그 어떤 전문가가 봐도 위법 가능성이 농후한 수준이었습니다. 세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결과 이 자료만으로도 탈세 혐의를 제보할 수 있고,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익명 제보가 가능했고, 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저는 더는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보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진행됐습니다. 국세청의 익명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접수했고, 자료는 PDF와 스캔본으로 첨부했습니다. 작성 당시에는 손이 떨렸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 이상하게도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적인 접근 외에도 저는 또 하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시골 마당에서 벌어진 계란 의식을 시누이 딸이 핸드폰으로 찍어 SNS에 올렸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공개된 게시물은 아니었지만 아이의 계정은 팔로워만 볼 수 있는 형태였고, 저도 당시엔 가족 구성원으로 등록돼 있었기에 이미 그 영상을 캡처해둔 상태였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생생했고, 제게 가해진 인격적 모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란을 깨는 모습, 사람들의 조롱 섞인 웃음, 그리고 그 속에 멍하니 서 있던 제 모습까지. 그 영상은 단순히 감정적 증거가 아니라 법적으로 모욕죄와 정신적 피해 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도 따로 보관했고,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활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면서 저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제가 친정에서 상처 회복만 하고 있을 거라 믿었을 것이고, 시댁은 이미 그 일을 잊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조용한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저는 그 전장을 철저히 설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 내부의 균열을 만들어낼 협력자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단연 시삼촌 박성훈이었습니다. 그는 욕심 많고 인정에 약하며 시아버지의 그림자에 눌려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흔들 수 있다면 이 집안의 기반도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시삼촌 박성훈은 언제나 시아버지 박영수의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땐 작은 공장 하나를 운영했지만 몇 번의 부도 끝에 손을 놓았고, 이후로는 형인 박영수에게 의존하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론 순종적인 막내처럼 보였지만 그 속엔 쌓이고 쌓인 욕망과 열등감이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특히 형이 가진 부동산 자산에 대한 탐욕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욕망을 건드릴 작정이었습니다. 그의 약한 점은 인정에 약하다는 것이었고, 저와는 과거에 몇 차례 사적인 대화를 나눌 정도로 관계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습니다. 시댁과 남편에 대한 원망을 토로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의 일부를 흘렸습니다. 박영수와 박상현이 어떻게 재산을 숨겨왔는지, 그 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이 얼마인지를
조목조목 짚으며 이야기하자 박성훈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반응은 아주 신중해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저를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친정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처음엔 의심이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의 일부를 보여주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형이 평생 자기에게는 단 한 채의 건물도 넘기지 않으면서 상현이에게는 사업 명목으로 모든 걸 물려줬다며 속상했던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국세청에 이미 제보를 넣었다는 사실을 밝혔고 지금이라도 박영수의 일부 재산을 나누겠다는 각서를 받는다면 혹은 다른 방식을 통해 그를 압박하면 충분히 균열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훈은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와 정보를 공유하며 은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곧 시아버지를 만나 몇몇 건물 명의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박영수는 처음엔 허허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박성훈이 제가 가진 자료 일부를 언급하자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가족 사이에 고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격분했고 그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며 박성훈을 쫓아냈다는 소문이 바로 퍼졌습니다. 그 말 다툼 이후 시댁 내부는 눈에 띄게 어수선해졌고 가족 모임은 흐지부지 무산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박영수는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의심, 재산이 노출되었을 수 있다는 불안, 그리고 가족 내에서의 불화가 그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시삼촌 박성훈은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저에게 흘려줬고 저는 그를 통해 박영수와 박상현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집안 내부에서 균열은 시작되었고 그 틈은 제가 전면적으로 밀고 들어가기 위한 입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단지 법적 처벌만이 아닌 감정적 와해, 체면 손실, 명예의 파괴까지 저는 그들의 가장 깊은 곳까지 무너뜨릴 준비를 끝마쳐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국세청의 확인 전화가 걸려온 건 제보 접수 후 약 보름이 지나서였습니다. 통화는 짧고 조용했습니다. 신고자가 직접 조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접수 자료가 내부 검토 대상에 올랐다는 말만 전해졌습니다. 그 짧은 안내조차 제겐 거대한 신호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싸움이 막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었고 곧 본격적인 파열음이 시작될 것이란 걸 직감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박영수의 사무실과 임대 건물에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단골 세무사 사무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고 시아버지는 곧장 대형 법무법인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은 순식간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식들 단체방에 사태를 수습하자는 내용의 장문의 메시지를 올렸고 남편 박상현은 저를 향해 전화를 수십 통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상황은 법과 행정의 손안으로 넘어가 있었고 제가 대응할 이유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영수는 외부에는 아무 일도 없는 척했지만 지역사회에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로 압류 조치가 들어갔다는 말, 아들 박상현 명의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세무 회피용 페이퍼였다는 말, 자영업자 세입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며 문제는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나 과거 부동산 투자 강연에 나서며 지역 유망 인사로 알려졌던 박영수였기에 이번 사태는 그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되었습니다. 남편 박상현의 상황은 더 비참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고 계좌를 통해 실제 수익 일부가
그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기록이 발견되면서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세무조사와 함께 은행 계좌가 일시 동결됐고 급기야 신용 등급이 한순간에 추락하며 회사에서도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오던 남편이 순식간에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시삼촌 박성우는 제가 짠 계획대로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해주었고 그 덕분에 그는 박영수를 압박할 수 있는 지분 협상을 슬그머니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 재산을 가족 간 증여 형식으로 넘겨받았고 그 사실은 곧 시댁 내부의 갈등을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박성훈을 배신자라 부르며 소리쳤고 시누이는 어머니 편에 서며 집안의 판을 다시 짜자고 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외부로 직접 드러나진 않았지만 저는 박성훈에게서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철저히 소외시켰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고 헐뜯으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행동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묵묵히 그들의 허상을 한 조각씩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감정의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상 앞에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어떤 대가로 돌아오는지를 증명해 보여야 할 차례였습니다. 계란 저주의식이 벌어졌던 그날의 영상. 그것은 단지 한 아이가 찍은 장난스러운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모욕과 인격적 학대, 그리고 인간 존엄을 짓밟은 상징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누이의 딸, 즉 조카가 올린 영상은 당시에는 가족들 사이에서 웃음 섞인 이야기로 소비됐지만 저에겐 그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저는 영상 속에 담긴 장면들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란을 들어 저를 향해 내리치기 직전의 표정, 시삼촌이 팔짱을 끼고 비웃던 순간, 시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며 외면하던 찰나, 그리고 남편이 무표정하게 서 있던 그 정적.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모습이었습니다. 충격과 수치,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제 모습. 그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분명히 사회적 해석이 가능한 인격 침해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해당 영상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고 동시에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는 형사적 절차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변호사조차도 영상 전체를 확인한 뒤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영상 하나로 모든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영수는 변호사를 통해 제게 합의 요청을 보내왔고 시어머니는 가족 간의 일을 법정으로 끌고 가느냐며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남편 박상현은 몇 번이나 통화를 시도했고 사과와 회유의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던졌던 계란처럼 그들의 말 역시 깨진 껍데기 뿐이었습니다. 이후 언론까지 움직였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와 부동산 관련 포럼에서 박영수의 탈세와 세무조사 소식이 퍼졌고 거기에 가정 내 며느리에 대한 모욕과 비윤리적 행태가 담긴 영상이 언급되면서 여론은 급격히 싸늘해졌습니다. 실명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업계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누구 이야기인지 다들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집안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조직적 폭력이었고 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인격 파괴였습니다.
저는 그 피해자였고 지금은 그 결과를 되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결국 제 손에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 하나로 흐름이 바뀌었고 법은 제 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고 이 모든 고리를 끊어내는 일. 다음 단계는 이혼이었습니다. 이 집안과의 법적, 감정적 끈을 모두 잘라내는 마지막 과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했고 박상현에게는 내용 증명을 통해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했고 바로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동안 보여준 태도, 그리고 침묵으로 저를 지워버렸던 날들을 생각하면 더는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고 이후 모든 연락은 공식 절차에 따랐습니다. 처음에 그는 합의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없이 조용히 끝내자며 자신도 피해자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었고 계란의식 당시의 영상이 증거로 채택된 만큼 저는 불리할 게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은 가정 내 모욕과 명예훼손, 정서적 학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고 남편 박상현에게는 위자료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신도 인생이 무너졌다고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묻고 싶었습니다. 그날 마당에서 계란이 깨질 때 그 침묵 속에서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는지를, 왜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는지를, 그 질문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그 침묵을 끝으로 모든 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이혼은 성립됐고 위자료는 판결문대로 지급되었으며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에서 일부 인용되어 확정됐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보고 웃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숫자들이 제가 겪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세상에 입증해준 상징이라 여겼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기억은 흐려지지 않겠지만 최소한 저는 더 이상 그 기억 속에 머물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시댁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역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시누이는 SNS, 비난조에 글을 올리며 저를 음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기울어 있었고 동정 여론도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탈세에 대한 처벌로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몇몇 건물은 결국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집안 내부는 이미 갈라져 있었고 시삼촌 박성우는 혼자 살아남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은 돈이나 판결문으로 완전히 보상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단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침묵은 가장 비겁한 폭력일 수 있다는 진실을요.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을 지나 마지막 장면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저 자신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진짜 무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저는 서울을 떠나 조용한 바닷가 소도시에 정착했습니다. 화려한 복수극 끝에 떠오른 감정은 통쾌함이 아닌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났습니다. 과거가 따라올 수 없는 거리로. 이곳에선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저는 새 이름으로 카페를 열었습니다. 작은 간판 하나,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통유리 창, 손님이 많지 않은 조용한 시간들. 그게 지금 제 삶입니다. 처음엔 사람들의 발걸음을 받는 일이 어색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 것조차 부담스러웠고 제 존재가 또다시 평가받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아이가 들어와 조용히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는 모습을 보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엔 저를 모욕하던 그들도 제 고통을 외면하던 이들도 없습니다. 오롯이 나로서 존재하는 시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가끔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날 마당의 풍경을 떠올립니다. 계란 껍질이 터지던 찰나,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 발끝을 적시던 노란 액체. 그 장면은 여전히 꿈처럼 떠오르곤 하지만 더 이상 저를 무너뜨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있었기에 저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기록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여성들이 아직도 누군가의 말 앞에서, 시선 앞에서, 전통이란 이름 앞에서 침묵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부당함을 겪고 있을 때 그 침묵을 강요하는 사람은 절대 당신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스스로 깨는 순간 당신은 이미 절반의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지금 제 카페엔 작은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당신 편이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내립니다. 그 커피 한 잔 속에는 지난날의 눈물도, 분노도, 그리고 다시 살아가려는 다짐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 잔을 저 자신에게 건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